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노동조합의 이주노동 정책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어로 된 책을 자료로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 읽어보신 분도 있고 못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책을 하게 된 거는 다음에 한국 노조의 이주노동 관련해서 할 건데 그 전에 다른 나라 상황들을 보면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미리 보도록 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워낙 이민 국가고 그러니까 유럽이 오히려 좀 우리나라 상황과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민족주의적인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과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유럽 노동조합의 이주노동 정책이 책 한 권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이걸 보게 됐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은 안 보신 분들도 있어서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 1장은 책의 구성, 방법론, 분석틀 이런 거를 설명하는 장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전체적인 상황, 뭐 노동시장이라든지 노사관계라든지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장이 한 4장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의 11개국을 나라별로 본 겁니다.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한 나라별로 한 챕터씩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비교하는 그런 장이 마지막 결론장으로 있는 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1개국을 제가 나라별로 다 하면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구성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전 강의도 자료를 다 제가 재구성을 한 거긴 한데, 이번에도 그 재구성을 한 거라서 책 내용하고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럽의 상황과 배경, 전체적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상황이 한국과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유럽은 한국보다 훨씬 사회보장제도나 복지국가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많이 신자유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웰페어가 아니라 워크페어라고 해서 노동과 사회보장 급여를 연결시키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는 늦게 시작해서 아예 처음부터 워크페어 방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복지국가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실업급여도 엄격해지고 연금급여도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죠. 해외 소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요즘 연금 개편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 특히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라든지 2010년 이른바 피그 국가 뭐 이런 위기, 이런 유럽의 경제 위기가 있었죠. 특히 2010년에 뭐 피그 국가 이러면서 아일랜드, 스페인 등이 구제 금융을 받았잖아요. 그런 구제 금융을 받은 국가들은 우리나라 IMF 때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이행하는 그런 조건으로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지금은 뭐 다시 경제 회복이 된 상태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신자유적 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죠. 또 우리 유럽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불안전 노동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시노동, 템퍼러리, 계약직, 계약 기간이 정해진 픽스텀, 용역, 에이전시, 하청, 서브 컨트랙터라든지 위장자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고요. 또 비공식 부분의 확대, 가사나 돌봄 이런 부분에서 비공식적인 노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규제받지 않는 노동을 이제 비공식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없어지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가사나 돌봄 같은 부분에서 이런 비공식 노동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바로 이러한 비공식 부분에서 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들이죠. 우리나라랑 다르게 유럽의 특수한 거를 보면 이유통합이죠. 이유통합을 통해 노동 서비스 사업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인데 특히 동유럽 국가들로 이유가 확대되면서 이주노동 문제가 크게 불거지게 됩니다. 이유가 서유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점점 확대를 해서 동유럽 국가들을 거의 포괄하고 있죠. 동유럽 국가들로 확대할 때마다 사실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유럽과 서유럽의 경제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유럽에 잘 못 사는 노동자들이 서유럽으로 이주해서 일할 것이다. 즉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우려가 됐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진 않고 과도기간하고 쿼터를 정해서 점점 늘려가는 방식.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얼마 이주 노동, 7년 동안은 얼마만큼 이주 노동 이런 걸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뭐 그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자유롭게 한 나라들도 몇 번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유럽 노조들이 사실 충격을 받았던 게 서비스, 사업의 자유로운 이동이었습니다. 포스티드 워커,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인지는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맥으로 보면 파견 회사인 것 같습니다. 파견 회사가 노동력을 공급하는 일종의 서비스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자유로운 이동을 명목으로 EU 어느 나라든 자유롭게 노동자 파견이 가능하고, 그런데 노동자가 파견된 나라의 노동법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조에서 이 파견 노동자, 포스트드 워크가 국내 노동자하고는 너무 다른 노동 조건을 갖고 있다고 제소를 했지만 이게 EU 법에 어긋난다고 해갖고 국내 노동법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EU의 이 유럽 국가의 노조들이 크게 쇼크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04년부터인가 자유로운 파견이 가능했는데 노조들이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요구를 해서 EU 차원에서 2014년인가에 다시 규제가 좀 생기기도 했지만 어쨌든 파견 회사를 통해서 각국의 노동법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쇼크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주노동의 특성을 볼까요? 우선 첫 강의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이주노동이 있죠. 1945년에서 1970년대까지의 북서유럽 국가들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있고, 영국, 프랑스에서는 구식민지였던 곳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올라왔고, 식민지가 없었던 독일이나 뭐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서는 초청 노동자 제도를 했었죠. 근데 전에 봤듯이 이렇게 구식민지에서 오거나 초청 노동자로 온 사람들이 결국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일하러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정착해서 오히려 가족을 불러내는 가족 결합 이주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초청 노동자가 반드시 돌아가도록 정책을 짰던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결국 귀환 정책이 실패하고 초청 노동자들이 정착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됐었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주노동 형태라고 한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망명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990년대에 옛 유고슬라비아의 내전이 많이 있었죠. 보스니아, 세르비아, 코소보 전쟁이 많이 있어서 망명자들과 난민들이 많았고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민들이 많죠. 중동에도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많은데 유럽에 가까우니까 글로 많이 갔겠죠. 이런 식으로 90년대 이후 21세까지 특히 남미 이주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서유럽 국가에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은 동유럽, 뭐 전통적으로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동 그런 데가 유럽하고 가까우니까 당연히 다들 많이 오게 되고, 예, 물론 아시아도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많이 내보내는 필리핀들, 뭐 이라든지 이런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EU 통합으로 인해서 EU 내의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EU 밖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처럼 이주 노동 쿼터를 받아 들어온다든지 하는 제도적 차별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문화적인 차별도 나타납니다. 그래도 유럽 사람이면 괜찮다고 보고 뭐 유럽 밖 아시아나 중동이나 이런 지역 출신들에게 대해서는 더한 차별,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차별 같은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부분, 이것도 전에 봤는데, 일부 IT라든지 의료 등의 전문직이 있지만, 대부분 저숙련 부분에서 일하죠. 이 책에서 11건을 보는데,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저숙련의 2차 노동, 건설이나 농축산업, 청소, 돌봄, 가사, 음식 숙박업, 물류, 이런 좀 힘든, 이른바 3D라고 하는 부분에 주로 이주 노동자들이 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불안정 노동입니다. 아까 유럽에서 임시직, 계약직, 하청 용역, 무장자영 등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주 노동자들은 대개 이런 불안정 노동으로 일하고 있죠. 그리고 이동성도 크고 건설 같은 경우 이쪽 현장에 가서 몇 달 후에는 다른 현장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유럽에서 비공식 부분 노동 확대되었다고 말한 가사, 돌봄 이런 데도 이주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책에서 나온 유럽의 나라별 상황이나 우리나라나 이주노동 유입국들은 다 주로 이런 부분을 이주노동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민자, 이주노동자가 많아지면서 반이민 정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반이민 담론이 있죠. 유럽은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주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반이민 정서, 반이민 담론들도 더 심하겠죠. 사회적 덤핑이라는 말은 이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어가면서 임금을 저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사회적으로 노동 조건이 덤핑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지 관광,
웰페어 투어리스트라고 해서 이주자들이 복지 혜택을 빼먹어서 사회복지를 악화시킨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가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뭐 조선족들 때문에 중국 출신의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까지 아프면 다 와서 건강보험을 악화시킨다. 뭐 이런 증거도 없는 루머가 횡행하고 있죠. 복지제도가 더 발달돼 있고 이민제도 많은 유럽은 이와 관련한 복지 관련한 반이민 담론이 더 강하겠죠. 또 치안과 관련되어서도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자다. 이런 인식,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범죄가 많아지고 치안이 악화된다. 이런 말들을 하죠. 한국에서도 이런 루머가 돌아다니는데, 뭐 테러도 일어나고 그러는 유럽에선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반이민 정서를 기반으로 반이민 정당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외신에 같은 데서도 보셨을 텐데 유럽에서는 반이민 극우 정당이나 극우 운동이 아주 정치적으로 세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 국민전선 유명할 뿐 아니라 뭐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에서도 굉장히 이런 반이민 극우 정당이 굉장히 무시 못할 정치적 세력 중에 하나가 되었죠, 이미. 또 특히 이슬람 포비아, 테러 등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슬람 테러가 없었던 나라인데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겠냐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슬람 테러 같은 게 없었던 뭐 폴란드 그런 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테러가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훨씬 더 심할 것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번 강의가 유럽 노동조합에서의 이주노동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으로 유럽의 노사관계 특성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사회적 협의 기구, 노조의 영향력 정도는 나라별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가 존재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도적으로 이 사회적 협의체가 공식화되어 있고 또 영향력이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나라들은 국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노조가 노동자 계급을 대표해서 논의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는 곳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나라들에서는 파업 같은 게 없는 편이라고도 합니다. 뭐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 뭐 한 10년에 한 번 파업이 있을까 말까 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노조가 협의하고 협상하는 것이 완전히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을 조정시장 경제라고도 하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노사협정 협의기구가 있긴 하지만 정책 결정에 노조가 참여하는 공식화 정도가 약해서 노조와 협의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나라들. 사회적 협의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할 때도 있지만 협의가 안 돼서 투쟁도 강하게 되는 하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온 나라들 중에서는 체코나 폴란드 같은 나라들인데 여기는 노조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뭐랄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 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체코나 폴란드는 예전 사회주의 동유럽 국가였었죠. 그래서 그 당시 전통 때문인지 노조가 정책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자율적으로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행동한다기보다는 결국 정부와 밀착해 있다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체코나 폴란드 같은 데고 뭐 이런 데를 허위적 코퍼러티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사적 협의 제도를 코퍼러티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치적 협의체가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로 노조의 정책 참여가 뭐 자율적이고 민주적이라기보다는 어용장이라는 의미에서 허위적 코퍼러티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처럼 유럽의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노조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가 발달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노동의 힘이 약화되면서 정책 결정에서의 노조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경향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나오는 게 분권화인데요. 유럽의 노사관계 변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중요하게 나오는 게 분권화예요. 유럽 노조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원래 중앙 집중적이고 단체 협약도 선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분권하는 그런 전통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임금이라든지 노동 조건이 다 산별 노조 수준에서 결정됐는데 이제는 기업 수준에서 거의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긴데요. 산별 협약에서는 매우 기초적인 큰 것만 결정을 하고 오픈 조항이라고 해서 기업 수준에서 많은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분권화가 유럽 노사 관계의 대표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원래 기업 수준에서 노사 협상이 되고 노동 조건이 결정되는 것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닌데 유럽은 그렇지 않았던 게 그렇게 되고 바뀌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분권화 정도도 나라별로 차이가 큽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이라는 거죠. 유럽의 노사 관계가 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이중적인 대표 구조가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나라별로 사실 구조와 기능이 유럽에서도 서로 유럽 나라별로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유럽에서 노조라고 하면 거의 선별 노조고 기업 단위에서는 노조가 노동자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기업별로 있는 노동자 대표 조직은 노조하고는 좀 별개의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한국엔 없는 거라서 뭐 이렇게 정확히 대응하는 말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번역을 뭐라고 해야 될지, 뭐 직장 평의회라고도 하고, 뭐 종업원 평의회라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노사협의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 노사협의회는 사실 유명무실하고 노조가 중요한 거죠. 근데 유럽에서는 사업장 수준에서는 노조가 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별 평의회, 협의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산별 수준에서 활동하는 노조하고 개별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협의회 이렇게 이중적 대표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사업장의 이 협의회에도 노조가 영향을 많이 미쳐요. 노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업장에서도 이 평의회, 직장 평의회 대표로 주로 뽑히거나 아니면 노조가 지명하는 몫이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장의 이 직장평의회, 협의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사업장에서 노조 멤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한다고 치면은 파업을 결정할 권리는 이 파업권은 노조한테만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노조 멤버만 파업하는 게 아니라 이 이제 노조 멤버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같이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노조가 단체 협약을 맺으면 노조 조합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노조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도 적용이 됩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요. 그것을 이제 커버리지, 적용률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노조의 영향력을 노조 조직률로만 측정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노조 조직률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해도 이 노조의 영향력이 10%라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유럽 노조 조직률은 나라마다 굉장히 편차가 큰데요. 10%도 안 되는 나라도 있고,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굉장히 높고,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떨어졌다는 게 한 50년 전과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떨어졌다, 크게 낮아졌다. 라는 얘기죠. 사실 최근에는 오히려 근래에는 조직률 저하 경향이 덜해지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서. 그리고 단체적 협약 적용률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조 조직률보다는 훨씬 높지만 이것도 아주 예전에 전통적인 유럽 노사 관계에서 볼 것보다는 확실히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유럽에서 노조 조직률이 노조 힘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아니다라는 얘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위에서 말한 조정시장 경제에서는 노조 영향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직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직률과 상관없이 노조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협의하고 협상하는 게 이제 제도적으로 완전히 공식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좀 재밌는 건 이렇게 노조의 제도적인 힘이 강하면 오히려 이주 노동자에게 더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조직률이 노조의 힘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 이주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주 노동자를 조직하지 않으면 계속 조직률이 떨어지고 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한테 관심이 많은데요. 반대로 조직률하고 상관없이 그냥 노조 영향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오히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게 유럽 노조들의 이주 노동 정책을 보겠는데요. 책에서는 한 나라당 한 챕터로 11개 나라를 각각 보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했고요. 이 책에서 노동조합의 이주 노동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 세 가지를 분석들로 삼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주노동 유입에 대한 노조의 입장입니다. 이주노동자 유입은 자본과 국가가 주도를 하는 건데 노조가 거기에 협력하고 찬성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된다고 반대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이주노동자 그러니까 조직화에 관한 건데요. 국내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를 노조에 포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점이고요. 세 번째 쟁점은 그렇다면 만약 이주 노동자를 노조 조직으로 포괄한다면 이주 노동자 대변을 위해서 특별한 정책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이주 노동자라고 특별히 할 게 없이 그냥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이렇게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책에서 이런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분석틀을 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세 가지 쟁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책에서 11개국을 다루고 있는데 이 쟁점에 따라서 여러 나라들의 사례들을 좀 많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자료로 정한 이유가 한국 노조의 이주노동 정책을 얘기하면서 뭔가 참조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사례를 많이 넣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주 노동자 유입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 즉 이주 노동자 또 더 넓게는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노조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노조 정책에서 쟁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들여오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자본이 싼 값의 노동력을 쓰기 위한 것이잖아요. 싼 임금으로도 기꺼이 일하려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이 안 올라갈 테고 일자리도 없어지겠죠. 그럼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는 이주 노동자를 들여오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의 권리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 유입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외도 있긴 한데 뭐 체코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는 노조에서 좀 보호주의적인 발언도 나왔다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뭐 그냥 그럴 일이 있었다는 정도고 대체로 이주 노동자 유입에 대해 반대하진 않는다라는 것이 유럽 노조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노동자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원칙을 노조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권리가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어떤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노조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노동권이니까요. 이게 국내 노동자들한테만 적용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그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면 원주민 노동자,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이나 임금 저하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 조건을 평등하게 하고 노동권과 노동법을 동등하게 적용함으로써 이주 노동자가 너무 싼 값으로 착취당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또 너무 낮은 임금의 이주 노동자로 원주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도 예방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조는 이주노동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 대신 이주노동자들이 나쁜 노동 조건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평조합원이나 현장 단위에서는 반이 이주노동 정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뒤에서 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기본적인 입장은 다 그러한데 그래도 나라별로 이주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룬 11개 나라를 세 그룹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룹은 전통적인 이주 노동 유입 국가, 주로 유럽 국가들이죠. 독일, 스웨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에서는 사회적 덤핑 반지,
아까 말했듯이 이주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원래 기존 원주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조건을 평등하게 해야 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 덤핑 방지에 주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나라는 아일랜드나 남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전통적인 이주 노동 유입 국가가 아니고 근래 들어서 이주 노동자 유입국이 된 나라들입니다. 뭐 1980년대나 뭐 1990년대 이후 아니면은 이후 2000년대 이후 21세기 이후에 이주 노동자 유입국이 된 거죠.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우리나라도 뭐 80년대 말 90년대 이때 이후로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일랜드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그 전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온다기보다는 노동자들을 송출한 나라들이었죠. 이 나라들은 유럽에서는 좀 변방이고 못 사는 나라였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그래서 노동자를 내보내는 역사가 있었던 나라죠. 아일랜드 이민 노동자들, 이탈리아 이민 노동자들, 미국 같은 데 가서 차별받고 그런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문학 작품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노동자 송출의 역사가 있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로 가서 고생하고 처벌받고 그런 역사를 뒤집어 생각해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에도 비교적 호의적인 분위기나 정서가 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동유럽 국가들인데 이 책에서 다루는 11개국 중에서는 체코와 폴란드가 해당합니다. 동유럽, 체코, 폴란드 같은 나라는 아까 제가 여기가 뭐 좀 어영노조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이주노동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게 별로 없고 무관심한 편입니다. 다만 폴란드는 폴란드 노동자들이 서유럽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폴란드에는 또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폴란드에 워낙 서유럽에 나가서 일하는 노동자가 많으니까 서유럽 노동자들과 노조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 들어온 폴란드 출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서유럽 나라의 노조들이 폴란드 노조에 얘기도 하고 이주해온 폴란드 출신 노동자들 조직화할 사람을 파견해 달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폴란드 노조에 협조 요청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조 요청을 받는 경험으로 인해서 폴란드 노조도 그럼 우리나라에도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나 하면서 좀 이주 노동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서유럽에 비하면 이 동유럽 국가들의 노조는 아직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그렇게 크게 많이 얘기할 사례들이 별로 없습니다. 더 넓게 이주자와 이민 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면 유럽 노조들은 기본적으로 관대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고 망명과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잘해줘야 된다. 이주 노동자들이 가족을 불러들이는 가족 재결합 이런 정책들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대체로 그렇긴 하지만 이민이나 난민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노동 영역이 아닌데 뭐 꼭 노조가 관여해야 하나? 라고 해서 소극적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좀 그렇다고 하는데요. 스웨덴에서는 난민 망명 허가를 엄격화하는 법이 통과했는데 스웨덴 노조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이 책에서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소극적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노조들이 이주자들의 노동뿐 아니라 사회적 권리, 이런 것들도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부 유럽,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 노조들은 전반적으로 이주 정책과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및 통합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나가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우파 정부 때 고용과 체류권을 연계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 정책이 그렇잖아요. 고용과 체류권을 연계해서 이주 노동자가 직장을 잃으면은 3개월 내에 직업을 다시 못 잡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고용과 체류 자격을 연계하는 법을 우파 정부 때 입법하려고 했을 때 노조에서 적극 반대 캠페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이주자들의 주거와 사회보장 등의 권리 확대에도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요.
이 노조에서 이주 노동자 상담소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는 북부와 남부 차이가 크죠. 북부가 공업지대면 남부는 훨씬 못 사는 농업지대라고 하는데 주류 노조들은 주로 북부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활동하고 있겠죠. 네, 특히 이탈리아 남부 농업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북부보다 열악한 상태, 거의 반노예나 다름없이 일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에서 본 게 이탈리아에서 농업 이주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을 정도로 다쳤는데 그 이탈리아 고용주, 농장주가 그냥 그 사람을 멀리 차로 싣고 갖다 버려서 죽게 만들어서 막 뉴스가 되고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부 농업 이주 노동자의 상황이 진짜 열악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북부의 주류 노동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런 남부 이주 노동자, 농업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은 급진적인 독립 노조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을 보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상담센터 서비스망을 노조가 주관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외국인 근로자 센터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자체마다 외국인 근로자 센터가 있고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죠. 스페인도 비슷한데 지자체 같은 데서 자금을 대지만 이 이주 노동자 센터를 주관하는 것이 스페인에서는 노조 조직이라는 거죠. 노조 조직이 각 지역에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 센터 같은 그런 상담 센터와 서비스망을 주관을 하고 있고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도 주도를 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스페인도 큰 연맹들이 있고 급진적인 소수 노조들이 있는데 특히 이 급진적인 소수 노조들이 이주노동자 투쟁을 해서 뭐 단식 투쟁이라든지 우리나라 성당 점거 농성처럼 성당 점거 농성 등의 투쟁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유럽 노조들이 전체적으로 관대한 이주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특히 남부 유럽에서는 노조가 주관을 해서 이주 노동자나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와 정책,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등록 이주 노동자,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노조의 태도와 정책이 어떨지 보면 우리가 전 시간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서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합법화 정책이 주기적으로 있다라고 봤었던 걸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미등록 이주 노동자 합법화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노조가 주도를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정부와 협의하고 압력을 가해서 미등록 노동자의 합법화 정책을 주도했고요. 프랑스는 조금 약간 성격이 다른데 프랑스는 초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노조가 이주 단체들을 지지 연대하는 이런 방식이었고 미등록 이주자 문제에서도 그랬었는데 2000년대 21세기 이후에는 직접 미등록 노동자의 파업을 하고 지원을 하면서 합법화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게 미등록 이주 노동자 전체를 합법화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이들을 합법화시키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많았던 거죠. 프랑스 노조 총연맹 중에서는 CGT, 세제테가 제일 급진적인 좌파 노조인데, 세제테가 이런 일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파업을 조직하고 이러면서 미등록 노동자들이 세제테에 많이 가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세제테는 미등록 노동자 상담소 이런 것들도 지역마다 만들어서 주말 상담소 같은 것을 운영하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다른 데도 뭐 사례는 안 나왔지만 꽤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사실 노조 입장에서는 상담을 해주면서 조직화를 하려는 이 목적도 갖고 있죠. 우리나라 노조도 그런데 노조가 상담센터 같은 걸 운영을 하면 노동자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았으니까 미안해서 일단 조합원에 가입을 했다가 몇 달 지나면 탈퇴하고 이러는데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담을 해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워낙 불안정하고 한 군데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성도 강하고 그러니까 계속 조합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가입하고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주 노동자 상담소 네트워크를 노조가 지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노조들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서 이주 노동자, 이민자, 난민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유럽의 반이민 극우 세력의 정치적 세력화가 커지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노조는 반인종 차별 캠페인을 또한 벌이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극우정당에 대한 반대, 선거 때가 되면 절대 이런 데를 찍지 말라고 하는 반대 투표 조직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니까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챕터에 그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나라들은 실제로 극우정당이 선거에서도 많이 뽑히고 그러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노조도 계속 여기에 찍어서 안 된다는 이런 반대 투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노조조합원이 극우정당이나 반이민 조직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게 드러나거나 아니면 인종차별 발언,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조합원을 노조에서 제족하는 것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주자 시민권 캠페인 같은 걸 많이 했죠. 이탈리아가 나름대로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 노조 현장 단위에서는 반이민 정서도 은근히 있고 여기도 반이민 극우정당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인종차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조의 입장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진보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조합원이 다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노조는 작업장이나 노조 내부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교육, 자료 배포, 간담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명식적으로 그걸 언급한 나라들은 이제 사례들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인데 다른 나라들도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하는 노조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나라별로 되어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어느 나라에서나 역시 노조가 진보의 마지막 보루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장을 보니까 이 책 저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직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럼 특별히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다른 조합원들이랑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이 세 번째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조들이 문제에 내국의 대해서는 기존 조합원들의 한편으로는 고용과 보편주의적 노동 조건을 입장이 위협할 있습니다. 가능성을 이주 무릅쓰고 노동자의 노동자를 위해서 권리라는 특별한 조치를 측면에서 한다기보단 이주 기존 노조 노동자들이나 구조에서 다른 이민자들에 대해서 조합원들이나 진보적인 입장을 마찬가지로 취하고 이 있는데요. 포괄하고 근데 대변해야 된다는 이렇게 이주 거죠. 노동자들이 스웨덴 노조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제 프랑스, 두 번째 쟁점이 오스트리아 노조 등이 제기됩니다. 이런 입장에 이주 적합하다고 노동자도 합니다. 노동조합에 근데 여기서 가입시킬 재밌는 개념이 것이냐, 배제할 나오더라고요. 것이냐의 아마 스웨덴 문제입니다. 챕터에서 나온 것 같은데 상상적 연대라는 얘기가 이주 나옵니다. 노동자를 원칙적으로 네이션은 상상적 이주 국가다라는 노동자의 노동조합 베네딕트 가입을 앤더슨 원칙적으로 구절이 배제하는 유명하잖아요. 나라는 거의 민족 없습니다. 또는 원칙적으로 다 민족 열려 국가는 있죠. 상상적 못하게 하는 나라가 하나 공동체다라는데 있었던 그거에서 것 따와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같아요. 제가 지금은 거의 노동자들은 얘기 안 하고 있는 하나다라는 이런 나라인데 체코 상상적 연대를 노조가 아마 구성하고 그렇게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시민권자만 거죠. 노조 가입이 이에 되도록 되어 비해서 있나 그랬던 것 특수주의적 접근은 같아요. 아니 근데 그냥 거의 보통 대부분 하면 미등록 하던 대로 노동자를 하는 포함해서 보편적 다 노조 접근으로는 가입이 사실 이주 원칙적으로 열려 노동자 있습니다. 조직화도 어렵고 근데 대변도 문제는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을 현실적으로 하는 이주 거죠. 노동자들이 노조에 조직화도 가입하기가 어렵고 되게 이주 어렵다는 노동자라는 거죠. 상황에서 꼭 발생하는 이주주 특별한 이해가 있잖아요. 노동자라서기보다 이주 미등록이라든지 이런 노동자들이 문제도 많이 일하는 있고 부분이 노조 그렇기 조직화가 때문에 이주 어려운 노동자의 부분이 있기 조직화및 때문이기도 특수한 합니다. 이해를 대변하는 계속 기구가 따로 필요하다라는 게 옮겨다니는 이 특수주의적 건설이라든지 가사노동 접근입니다. 같은 비공식 이런 특수주의적 부분이라든지 접근이 더 주를 이루는 것 비정규직, 불안정 같아요. 노동이 많고 근데 이와 소기업에 관련해서 좀 많고 재밌는 얘기가 이런 있는데 데들은 꼭 이주 요새 외국 노동자가 기업에서는 아니더라도 원래 다양성 노조가 경영이라는 얘기를 조직화하기 많이 어려운 합니다. 곳들이죠. 우리나라에도 이게 그런데 많이 나타날 거라고 이주 생각을 노동자가 합니다. 많은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환경경영, 플러스해서 ESG 이주 경영 이런 얘기 노동자로서 많이 노조 하잖아요. 가입을 잘 안 하게 다양성 되는 경영이라는 문제도 것도 있죠. 노조가 비슷하게 다양한 가입해서 인종, 성별, 활동하기에는 뭐 정체성 이런 언어나 것을 문화 다양성을 차이도 추구한다는 있고 몇 건데요. 년 일하고 돌아갈 이주 생각이면 노동자들이 굳이 많은 유럽이나 노조까지 미국 가입하진 같은 데서는 않으려고 많이 할 나오는 거죠. 거고
미등록 제가 노동자면 사실 단속에 안 문제로 걸리려고 관심을 눈에 띄지 두면서 않게 쿠팡 뉴스룸이라도 뉴스룸이라도 노조 쿠팡에서 가입하면 안 언론 될 것 홍보하는 같고.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그래서 이주 가끔 보거든요. 노동자들은 노조로 근데 조직하기가 거기에 어렵습니다. 다양성 유럽도 카테고리가 그렇고 다음 있더라고요. 시간에 볼 다른 우리나라도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에서는 ESG 이주 경영 이런 노동자들을 노조로 카테고리를 많이 조직해야 봤는데 한다고 하지만 다양성 경영은 현실적으로는 쿠팡에서 처음 어려운 봤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쿠팡이 거죠. 확실히 미국 단 정책성이 있는 예외적인 게 나라라서 그런 이탈리아인데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근데 이주 보니까 노동자가 거기서는 국내 사실 주로 노동자들보다 여성을 조직률이 더 다루더라고요.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탈리아가 아까 미국이나 봤듯이 유럽처럼 이주 이주 노동자 권리 노동자가 큰 대변에 비중을 적극적인 차지하지 나라이기 않으니까 때문에 그런 것 노조에 같고 대한 이주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이 더 신뢰가 좀 많아지면 높은 것 우리나라도 뭐 같습니다. 다양성 경영 이런 말이 유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주 노동자가 이렇게 이 원칙적으로 다 다양성 노조에 경영이라는 가입할 게 수 기업 있지만 입장에서 이주 현실적으로는 노동자를 어렵다라는 포섭하는 이런 그런 거라고 할 상황에서 수 있죠. 노조가 이주 여기에 노동자를 대해서 조직하려는 노조들은 유럽 노조들은 노력을 이주 보면 노동자의 우선 그만한 이주 사측주도의 노동자에 다양성 초점을 맞춘 경영이라는 건 것에 대해서는 아니고 거리를 미조직 두고 부분은 새로 노조 중심의 조직하는데 그 접근으로 부분이 이주 사실 노동자를 이주 노동자가 조직화하려고 많은 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있습니다. 부분에 조직화가 물론 있습니다. 이제 개별 회사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노조에서 쓰는 사측과 말로 다양성 하면 경영 전략 이런 명목으로 조직화인데요. 협력하는 노조 하는 데도 조직률이 있지만요.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뭐 있던 어쨌든 때에 이주 미국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노조인 보편주의적 접근은 SEIU에서 그냥 노조 이주 조직화를 노동자를 특별히 성공적으로 대할 해서 게 조합원을 많이 없다라는 늘려서 입장이니까 특별히 따로 유명해졌죠. 할 말도 그래서 별로 우리나라도 없고 그렇고 유럽 이제 그 노조들에서 이주 이 노동자에 조직화 대해서 모델을 조직화나 본따서 한 이해 것이 대변에서 우리나라에서 대변에서 특별한 접근을 말하는 이 해야 전략 된다는 조직화죠. 입장에서 볼 때 그럼 어떤 유럽에서도 전략을 특히 가져가야 네덜란드, 영국, 하느냐라는 것을 아일랜드 노조들이 중심으로 특히 이거를 보도록 차용해서 했다고 하겠습니다. 합니다. 미국 우선 SEIU 이주 노동자 조직가도 조직에 대한 파견하고 문제를 세미나도 보면요. 하고 그랬다고 사례들을 하죠. 보니까 이주 노동자의 별도 조직이나 그 전담 사례들을 기구에 보면 대해서 네덜란드 항상 논쟁이 노조에서는 있더라고요. 청소, 가사, 이주 유통 부분은 노동자에 전략 대해서 뭐 조직화 특별히 따로 부분으로 취급을 지정을 해야 할 하고 필요가 조직화 시도를 없다라는 했었는데 보편주의적 그 입장도 중에서도 청소 부분은 매우 그래서는 뭐 이주 성공적이어서 노동자 독자 유럽에서도 조직이나 성공 전담 사례로 얘기가 많이 기구를 된다고 해야 할 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할 가사 테고요. 부분과 그게 유통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 이주 노동자 활동가들 성공적이라기보다는 중에서도 제한적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주 해요. 노동자 조직이나 뭐 기구를 이유를 따로 보면 만들면 가사 오히려 이주 부분은 노동자를 비공식 분리시킬 수 부분으로서 있다고 우려하는 일이 미국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아주 그런 많았는데 논쟁들이 이주 항상 노동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노조 노조 내에 가입을 이주 꺼리는 노동 경향이 전담 한계로 부서나 기구들을 작용했다고 많이 하고요.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통부분은 이것을 설리가 되는 슈퍼마켓 게 뭐 같은 데를 여성부서, 조직하려고 청년부서 했는데 같은 특히 거겠죠. 여기 지금 폴란드에서 온 이주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노조에서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성부서라든지 그런데 여성위원회 같은 유통이 건 다 있잖아요. 건설이라든지 요즘에는 청년위원회 농축산업이라든지 같은 게 이런 있는 다른 경우도 이주 많고요.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그런데 우리나라 부분들보다는 노조에서는 이주 훨씬 노동자 나은 부서나 이주 조건이었고 노동자 특히 위원회가 폴란드 있는 데가 거의 노동자들이 몇 년 없습니다. 일하다가 본국으로 들어갈 우리나라도 생각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여성부서나 많았기 때문에 청년위원회뿐만 노조 아니라 조직화가 이주 그렇게 노동자 성공적이진 전담 않았다고 부서도 합니다. 만들어야 될 시점이 다만 이제 아닌가라고 생각을 네덜란드에서 합니다. 청소 부분은 유럽 매우 노조들에는 성공적인 사례로 이런 전담 얘기되고 부서나 있습니다. 기구들이 많이 영국 있습니다. 몇 가지 노조에서도 이제 사례들을 지역단체, 보도록 하죠. 이주단체들과 함께 SEIU 조직화 이탈리아에서는 모델을 따서 CG, 지역 IL, 청소노동자 조직화, 생활임금 치질이라고 하나? 캠페인 같은 걸 여기가 했습니다. 이탈리아 노조 총영들 영화 빵과 중에서는 장미 이게 그래도 아시죠? 제일 이 좌파적인 빵과 데입니다. 장미가 미국 여기서는 이주노동자 SEIU에서 청소 작업장 부분 대표, 이주노동자 우리나라식으로 조직화에 말하면 사업장의 한 대의원 그 이런 거에 과정을 해당이 그린 될까요? 영화잖아요. 하여간 이 작업장 원래 대표들하고 청소부부는 노조 저임금 스태프들의 비숙련이고 모임, 여성이 뭐 많고 전통적으로 네트워크라고 해야 노조 될까? 조직화가 잘 기구라고 안 해야 되던 될까? 하여간 부분이었는데 그런 거를 빵과 만들어서 장미 이주노동자분들을 영화에서처럼 미국 중점적으로 다루고 SEIU에서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조직화를 했고 이주노동자가 조금 아니더라도 전에 말한 원칙적으로 네덜란드 그렇고 이주노동자가 영국도 아니더라도 그렇게 전략 이주노동자에서 조직화에서 성공한 관심이 부분으로 많은 꼽힙니다. 이 작업장 우리나라도 대표나 그렇죠. 스태프들이 대학이라든지 참여할 수 공공시설, 있도록 공공기관 열어놨고요. 근데 청소노동자들 아까 조직화에 성공을 말씀드린 대로 했죠. 따로 다만 이렇게 만드는 우리나라는 청소 청소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분리 노동자들이 소외시킬 수 아니었지만 있다는 미국도 그렇고 우려도 네덜란드, 있었고 영국 이런 또 데의 청소 이주 노동자 문제를 노동자들은 여기서 주로 이렇게 여기서 다룬다 다룬다이렇게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영국 노조의 노조에서도 다른 이주 단체들과 조직이나 함께 다른 대학이라든지 활동에서는 공공기관 오히려 이주 청소 노동자 노동자들을 문제가 잘 안 조직하고 들어지고 캠페인 저기서 같은 할 것을 거 아니냐? 했어요. 뭐 이런 그 식으로 해서 안 와중에 들어지고 이런 노조 문제가 지역단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이주단체등이 누가 그래서 주도권을 갖느냐 이 지금 기구가 우여곡절도 노조 있고 내에 그랬다고 다른 합니다만 기구들과 어쨌든 어떻게 이런 소통하는 부분에서 채널을 많이 만들 전략 것이냐 조직화 이런 이런 문제가 문제가 이제 제기되었다고 아일랜드도 합니다. 비슷하게 숙박, 음식, 독일에서는 청소, 이케메탈, 육가공, 독일 농업 부분 등에서 금속노조죠. 전략 여기서도 조직화를 이주 했고 노동자 이 기구가 부분들이 이주 있고요. 노동자들이 많은 영국의 부분이라는 경우는 거죠. 공공서비스, 아일랜드는 노조 노조 총연맹이 하나가 있는 거고 유니슨에서 이주 노동자 그 네트워크를 산하에 여러 만들었습니다. 노조들이 특히 있는데 유니슨에서는 가장 큰 노조 중에 필리핀과 하나인 폴란드 출신의 SPT가 이런 간호간병사들이 부분들에서 전략 조직화 참여하게 사업을 해서 이 했고 중에서 그 활동가를 외에도 양성하고 네트워크를 맨데이트 만드는 이것도 사업을 아일랜드 노조 중에 진행했습니다. 하나인데 유통 영국의 유나이트 노조죠. 노조에도 유통 이주 노동 부분에서 이주 부서가 노동자 있고요. 중심으로 전략 조직화를 네덜란드를 보면 시도했다고 FM 파워 합니다.
여긴 네덜란드 이 통연맹들 중에서 유통부분 가장 전략 큰 조직화가 통연맹인데 2010년에 아일랜드 여기서는 경제 위기를 맞아서 이주노동위원회가 다 깨졌다가 있는데 그 후 이제 경제가 이 회복된 노조의 다음에 다시 의사결정에 재개했다고 영향력이 거의 하는데 없다. 이런 이 책 비판이 발간 나와서 시점까지는 더 아직 독립적인 제대로 어떻게 활동을 됐는지 하고 자체 평가할 만큼 자원을 결과가 갖는 나오진 기구 않은 것 구성에 대한 같습니다. 논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노조가 그런데 조직률이 그렇게 계속 되면 오히려 떨어지는 더 분리되는 상황에서 게 아니냐. 청소라든지 그것보다는 유통이라든지 숙박 노조조합원과 활동가들의 음식점이라든지 네트워크가 더 이렇게 적절하지 않느냐. 전통적으로 등 조직화가 여러 안 되었던 논쟁들이 있는 부분을 것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직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전략 조직화 아일랜드에서는 시도를 했는데 그런 아일랜드는 노총이 부분들에 이주 하나고요. 노동자들이 많았기 SPTU는 그 때문에 밑에 제일 자연히 큰 노조 이주 중에 노동자를 하나입니다. 조직화하는 여기서도 문제와 이주노동자 연결이 된 조직가를 거죠. 채용하고 이주노동 전담부서 그런 만들겠다는 것보다 아예 제안이 처음부터 나왔는데 이주노동자 어쨌든 자체를 이 책이 대상으로 나올 해서 때까지는 조직화하려는 결정이 안 노력도 된 것 있습니다. 같고 여기서도 많은 영국 논쟁이 같은 있었다고 경우에는 합니다. 노조가 오히려 영어학습 이주 활동가들을 활동가들이 만들어서 그래서 이주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영어 부정적이었다는 가르쳐주고 이런 얘기도 것들 있고요. 하면서 조직화와 이런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사회들을 봤을 때 근데 처음에 영어 이주노동자들의 교실 다니고 독자적 그럴 때는 기구를 일단 조합원에 만든다는데 가입을 그냥 했다가 뚝딱 만들면 다 되지 학교가 않느냐라는 끝나고 안 게 나오게 그런 되면 게 조합원 또 아니고 탈퇴를 어느 하고 정도로 그래서 독립적이 연속성이 하느냐, 노조 내 잘 유지되지는 유지되느냐, 않더라는 노조 거죠. 활동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상담소 녹아 들어갈 수 상담소 있느냐 등 운영에도 이제 비슷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고려해야 아까 될 점이 말했었죠. 노조에서 많고 그래서 상담소를 결국 문제가 운영하는 생긴다는 상담받은 걸 알 수 노동자는 도움을 있습니다. 받았으니까 명치상에 이주노동 일단 문제를 조합원에 다루는 가입했다가 몇 달 전담기구뿐만 후에 아니라 슬그머니 이주 탈퇴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노동자들만이 독자적으로 이것과 노조 비슷한 조직을 문제가 영역 만들어야 교실 되느냐라는 이런 것에 데에서도 대해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일랜드 노조에서는 INMO에서는 이주 간호사 상담소나 독자집을 어학교실 같은 만들기도 거를 너무 했고, 조직화에 큰 영국 기대를 하지 말고 서비스 GMB에서는 차원에서 이주 하는 게 노동자 맞다는 독자지부가 생각이 있었다고 들어요. 합니다. 이걸 읽다 보니 그런 근데 이제 생각이 이주 들어요. 우리나라도 노동자들로 만든 그렇고요. 이주 지부가 조합원 가독이 연속성을 유지인 것이 유지하려면 아니냐. 실제 뭐 노동 처음에는 이주 현장에서 노조에 노동자들이 가입돼 일반 활동하는 게 지부에 잘 못 더 어울리고 하니까 낫긴 합니다. 독자적인 지부를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었다고 출신 치더라도 나라나 업종을 결국은 이주 정해서 필리핀 출신 노동자와 국내 간병사라든지 노동자 폴란드 상관없이 일반적인 노동자라든지 뭐 지역 이렇게 지부로 출신 나라 가야 되는 업종을 거 아니냐. 정해서 이건 초점을 과도기적인 맞춰서 임시 방편인 거 이주노동자 아니냐. 조직화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기도 계속 합니다. 이주 이 노동자들은 예가 네덜란드 자들은 같은 따로 경우엔 독자지부 소속이야 건설 하느냐. 이주 노동자 아니, 그리고 조직을 과도적인 사례가 거라면 언제 이주지부를 있습니다. 해체하고 두 개 이주 현장을 일단 정해서 노동자들하고 국내 한번 노동자들이 같이 해본 통합해서 지부를 구성하는 걸 케이스라는데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이제 이런 논쟁들이 되게 노동조건뿐만이 심했다고 아니라 합니다. 이주 근데 논쟁은 노동자에게 특히 무성했는데 문제가 되는 숙소 문제 같은 걸 들고 결과적으로는 나오기도 국내 지부랑 했습니다. 이주지부가 우리나라도 이주 통합 제대로 노동자들의 하기 열악한 숙소 전에 문제가 되게 이주지부가 얘기가 해서 많이 조합원이 되잖아요. 많이 빠지고 일자리를 하면서 잃으면 그냥 숙소에서도 흐지부지 쫓겨나니까 갈 데가 되어버렸다는 없으니까 슬픈 노숙자가 결과를 보이긴 되어버린다든지 했는데요. 이주 노동자 어쨌든 숙소가 이게 굉장히 이주 열악한 노동자 노조 문제라든지 유지가 쉽지 사실 이런 거는 않다는 걸 집과 보여주는 가정이 것이기도 있는 하고 국내 사실 원주민 이주 노동자 노동자들에게는 독자 그렇게 큰 노조여야 문제가 안 되느냐, 되는데 통합정이어야 이주 되느냐라는 노동자들한테 되게 문제도 중요한 쉽지 않아서 문제죠. 항상 논쟁이 있는 이렇게 거죠. 작업장 외부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재밌는 특수한 문제를 사례는 노조가 제기하는 이탈리아 방식으로 치슬 이주 노동자들에게 인데 접근하려고 여기서는 이주 했습니다. 노동자의 조직이 그런데 건설이나 있습니다. 파견 같은 것이 이름이 뭐 이동성이 국경을 높지 넘는 뭐 않습니까? 이런 한 이름이었는데 뭐라고 곳에서 번역을 계속 해야 일하는 할지 게 몰라서 아니고 얼마 그러니까 이주 일하다가 다른 데로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옮겨가고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런데 현장을 이거는 옮겨가도 노조와 계속 공식적인 접촉할 수 있도록 노조의 하는데 조직 그 단위가 노력을 아니에요. 많이 그래서 했는데 이 노조 역시 이동을 하다 연맹인 보면 접촉이 치슬의 끊어지고 조직이긴 결국 조합원 한데 유지가 안 되고 조합원이 일시적인 아니어도 경우가 이주 노동자라면 여기 많았다고 가입할 수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실 치스 사례들을 조합원으로 보면 이주 자기 지역이나 노동자를 사업장 조직하는 게 지부에 성공 가입하고 사례들도 분명히 또 여기 있지만 이주 이게 노동자 쉽지는 조직에 않다는 가입할 거를 수도 알 수 있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고 이런 식으로 더 폭넓게 이주 노동자 독자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흥미로운 사례가 있는데요. 독일 노조 주도로 송출국별로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그 나라 이주 노동자를 대표하려는 초국가적 유럽 노조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비롯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나가서 일하는 폴란드 이주 노동자 노조 이런 거죠. 일하는 나라는 달라도 출시국은 이제 같은 폴란드 같은 나라 출신이고 그런데 나가서 일한다는 이주 노동자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유럽적인 관점에서 조직이 필요하고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만들려고 시도한 것 같은데 잘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독일 서비스 부분에 폴란드 이주 노동자 조직 이런 게 이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좀 남아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주 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각 나라별로 사례에서 다 지적하는 것이 이주 노동자를 심지어 꽤 많이 조합원으로 조직한 데에서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사업장의 현장 대의원 뭐 이런 데서는 좀 이주 노동자가 대표가 있지만 노조 조직 상층부로 갈수록 그러니까 지부장이라든지 더 위에 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상층으로 갈수록 이주 노동자 대표 비율이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소대표가 있다는 거죠.
되고 있다는 거죠. 이주 노동자가 사실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기 어려운 조건도 있고 하겠지 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 조합원으로만 많이 조직해봤자 노조 활동에 실질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대표되기가 어렵지 않냐, 과소대표되고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할당제잖아요. 여성 할당제 같은 거. 우리나라 노조도 여성 부위원장 할당이 있고, 그런데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도 이런 할당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할당제를 어디서 하는 걸까 있다고 본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이 책이 아닌지, 뭐, 하여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당제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화 문제와는 약간 별개로 이주노동자의 이해대변, 즉 이주노동자의 특수한 문제를 노조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국의 유니슨 조직화 사례를 얘기했었죠. 영국에서 간호간병사, 우리로 치면 요양보호사라고 해야 되나, 간병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이런 직종에서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일합니다. 그런데 이 이주 간병사들의 취업 제한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미등록화하는 그런 정책, 법이 나왔는데 유니슨에서 이것에 반대하는 캠페인과 로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한 후에 필리핀 출신 간호간병 노동자들이 유니슨에 많이 가입을 했고, 그 결과로 아까 말씀드린 활동가 양성과 활동가 네트워크가 형성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필리핀 출신과 폴란드 출신 간호간병사 조직과 활동가 네트워크 얘기 아까 했었죠. 필리핀 출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크게 성공했고, 폴란드 출신은 그만큼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런 활동가 양성과 네트워크 조직화 성과가 이 캠페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죠. 사실 뭔가 이슈가 있고 노조가 이해대변을 적극적으로 해야 조직화도 되는 거죠. 또 아까 말한 아일랜드 SPTU 노조에서도 이주 노동자 조합원이 많지는 않았는데 꼭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이주 가사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열악하지 않게 법적으로 규제하게 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북부가 공업지대고 노조가 강한 지역이죠. 여기서는 기업 단협에서 이주 노동자의 특수한 이해를 포함시키는 단협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 노동자들은 본국에 다녀오려면 휴가가 길어야 되니까 휴가를 붙여 쓰게 할 수 있는 걸 기업 단협에서 보장하도록 한다든지, 체류 연장, 이런 행정 처리를 위해서 연차 하나를 더 준다든지, 종교적 권리, 이슬람의 라마단이라든지 음식 문제를 회사 식당에서 배려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회사별로 단협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주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가 갈등하는 그런 사례가 유럽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례들 몇 개만 예를 들어서 노조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건설회사와 운송회사에서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폭로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주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매우 열악했지만 이주 노동자가 들어옴으로써 원주민 노동자들도 고용 불안이 발생하고 노동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건설이나 조선산업에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 때문에 원주민 노동자 노동 조건이 악화되는 것이다라는 갈등 구도로 갈 뻔했는데 노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주 노동자와 원주민 노동자를 대립시키는 대신 공통적인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되었다. 이런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몇몇 큰 분규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하청사한테 외주화를 시켰는데 이 하청사가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그런 회사였다는 거죠. 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주 노동자를 고용한 하청사에게 외주했으니까 이주 노동자가 원주민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파업이 크게 나고 다른 데서도 동조 파업에 들어가서 파업이 크게 일어나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슬로건이 영국의 일자리는 영국 노동자에게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 투쟁이 반이주 노동자 정서를 띠게 됩니다. 이주 노동자들 때문에 우리가 해고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노조가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걸 내세우진 않았지만 현장 단위 조직에서는 깃발 들고 노조 깃발 들고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는 시위에 참여하고 그랬다는 거죠. 사실 노동자를 해고한 건 회사의 결정이고 이주 노동자가 적이 아닌 거야 분명하지만 회사를 규탄하면서 일자리를 사수하려는 논리가 영국의 일자리는 영국 노동자에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건 처음에 말했듯이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를 지지하는 노조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충돌합니다. 자유로운 이동이 노동자의 권리라는 노조의 입장에서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노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전체적으로 노조가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친화적인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주류 노조 총연맹들보다 이주 인권단체들과 독립노조들이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더 급진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주단체들과 독립노조들이 이주노동자 전국 파업을 조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탈리아 주류 노조 총연맹들은 이런 이주노동자 총파업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습니다. 이주노동자 파업을 하면 연관된 원주민 노동자들도 일 못하고 그러면 반감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이런 걸 걱정하면서 좀 곤란하네 이런 입장이랄까요? 그래서 일단 이주 노동자 파업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를 위한 파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 파업이면 이주 노동자들이 알아서 하는 파업이라는 거죠. 그럼 다른 노동자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파업으로 내가 손해본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주 노동자를 위한 파업이면 이주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도 어쨌든 이주 노동자를 위한다는 대의에 대해서 같이 이제 토론하고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류총연맹들에서는 파업 지침을 공식적으로 내지 못했고 아까 말한 치질 같이 가장 좌파적인 데서도 공식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파업에 참여한다고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총연맹들에서는 공식적으로 전체 파업 결정은 못하고 일부 가맹 노조들이 이 이주 노동자를 위한 파업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주 노동자의 친화적인 편이라고 하더라도 이주 노동자가 아닌 다른 노동자들도 이게 나랑 상관없는데 하는 걸 깨고 단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 노조들의 경험을 제가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과 원주민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는데 그걸 잘 봉합시키고 단결을 촉진하는 그런 왕도의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노조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노력을 해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유럽처럼 한국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노조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조직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주 노동자와 원주민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등등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료는 민주노총 총서로 나온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연구입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에 나온 겁니다. 무려 10년이 지났죠. 너무 오래된 자료긴 한데 그 후 10년 동안 사실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크게 진전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무려 10년 자료지만 10년 전 자료인데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사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사실 한 권으로 정리된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걸 자료로 하고 그 이후의 사례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